2021년 2월 1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사 탄핵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여당 법원 급주기용 판사 탄핵 사법부가 일어서야 한다. 중앙일보는 임성근 판사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가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탄핵에 올라가 있는 이 판사밖에 없는가? 그 수많은 판사들 중에서도 말이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판결하는 많은 판사들이 존재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 여당이 탄핵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판사의 경우 사실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 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최초의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판사 탄핵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 탄핵을 받아야 할 그럼 국회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판사는 임명된 자이지만 국회의원은 이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선출된 권력이죠. 국민이 이제 소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환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거나 선출했지만 선출할 때는 몰랐던 그 비리라든가 불법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탄핵할 수 있는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주택 인허가 7년 만에 최저, 공급 부족, 고질화 위험 신호다. 한국경제신문은 주택 인허가 7년 내 최저, 진짜 특단 공급 필요하다. 매일경제신문은 서울 주택 인허가 11년 만에 최저, 공급 대안 못 찾는 답답한 정부. 계속 이 공급 확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왜 이 공급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시골에 가면 집이 텅텅 비어 있지만 거기서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 나와서 직장을 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나오다 보니까 과밀하게 도시로 몰려오다 보니까 집이 부족한 도시에서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전월세를 전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가구 수가 절반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불가피하게 계속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특히 그 선호하는 집값이 높은 지역에 윗집안 지역에 집을 과연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하는 점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도시로 몰리는가?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로 밀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주택 문제, 공급 문제가 얘기돼야 합니다. 그래서 또 자가 보유율이 이렇게 도시에서 낮은 이유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고 따라서 물리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릴 문제가 아니라 주택 소유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 가구에 집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주택 보유의 자유 이렇게는 없는 겁니다. 집이 없는데 뭐 주거 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주거 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서러움의 표현이지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벌 관련 사법경신문은 최태원호 대한상의 사면 초과 기업의 진정한 대변자 되어야 한다. SK 회장이 이제 대한상의
이제 회장을 역임하게 된 데 대한 이제 사설입니다. 문화일보는 정상영 회장 별세와 현대가 1세대가 남긴 도전 정신, 정주영의 막내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CC 쪽입니다. 그런 재벌의 도전 정신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의 이야기니까 좋은 이야기, 덕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정말 오늘날 대기업이 사면 초과라면 왜 그 재벌 총수들은 엄청나게 고배당을 받고 고액 연봉을 갖고 받으며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도전 정신을 얘기하는데 그 성과를 가지고 아마 도전 정신을 얘기할 겁니다. 그럼 중소영세 기업들, 자영업자들은 도전 정신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규모가 작고 돈이 작고, 그러니까 그들의 도전 정신은 아무도 아닌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럼 그 재벌의 부를 도전 정신으로 표현될 만큼의 그 부를 누가 축적해 왔는가? 누구의 피와 땀과 눈물의 토대 속에 그런 성을 쌓았는가 하는 점을 동시에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재벌의 뭐 영도력 같은, 재벌만이 도전 정신을 갖고 재벌이 열심히 해서 그런 부를 축적한 것처럼 잘못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원전 이렇게 내놓고 거짓말해야 할 까닭이 있을 것. 중앙일보는 북한 원전 문건 삭제 철저히 수사해야. 동아일보는 북원전 문건 전문 공개하고 작성 경위 투명하게 밝혀라. 열경신문은 북원전 지원 산자부 문건 내용 국민에게 공개하라. 문화일보는 북원전 추진 이적 논란 도보다리 대화 공개가 핵심이다. 한겨레신문은 북한 원전 이적 행위 주장 무책임하다. 경향신문은 실체 없는 북원전 공세 책임 있는 야당 자세가 아니다. 조정동을 비롯한 보수신문과 한겨레 경향의 노조는 당연히 차이가 현재로는 있습니다. 뭐 이 논란은 뭐 정치권에서 계속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정치적 논란은 이 원전, 탈원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탈원전 자체가 제대로 말 그대로 탈원전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진정으로 이것을 약속을 지키고 이것을 시행을 했다면 산자부 사무관의 아이디어 차원이라지만 뭐 그걸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건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공약대로 탈원전 정책을 정말 수행했다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뭐 지금 그 새로운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사무관 아이디어로 기한되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빅딜 내용 중에 하나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부담하는, 예전에도 북한의 경수로 원전 건설 관련된 그런 과정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남한이 건설해 준다기보다는 미국이 건설해야 될 것을 남한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내용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뭐 이번 내용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아니고서야 일개 사무관이 그걸 기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로 지금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개미 투자자 불이익
이 불이익이 없게 공매도 안전장치 세우고 재개한다. 뭐 공매도 안전장치를 세우고 공매도 재개하라는 거죠. 경향도. 여전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뭐 기사나 사설이 나오면 항상 이 문장이 나오는데, 공매도란 앞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일단 정권사에서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내려가면 나중에 사서 갚으며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정권사에서 빌린다라고 하는 건 정권사가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주들이 맡기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나중에 사서 갚으며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시장이 투자하는 거라면 투자해서 내가 투자를 하면 그 주식이 어떤 기업에 투자되고 또 이윤을 남기면 배당을 받고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 이것이 도대체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투자 기법이 아니고 투기 기법이라고 불러야 한다. 투기 기법. 더 나쁘게 말하면 사기 기법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투자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투기판으로, 도박판으로, 먹튀판으로 이미 굴러가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물량 부족, 효능 불안, 코로나 백신 플랜 B도 필요하다. 한겨레 신문은 백신 민족주의 넘어설 국제협력 절실하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연합이 코로나19 백신의 역외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백신 민족주의는 코로나 극복을 저해한다 비판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판해야 할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란 말이죠. 이 백신 관련해서 마치 백신이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만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당연히 변종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 우리가 뭐 오늘날 코로나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출현했고, 또 그 과정에서 항상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인간이 또 그것을 그런 감기 종류죠. 감기에 걸려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런 독감 백신을 맞는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코로나, 변종 코로나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아무리 하더라도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치료가 어려운 중환자의 경우에 음압병상을 갖춘 이 공공병원과 이들을 치료할 공공의료진이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 95% 이상의 민간병원, 민간의료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순히 이번 코로나 극복에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역외로 백신 수출에 통제하겠다. 이걸 정말 이기주의인데, 선진국, 강대국들의 굉장한 이기주의의 발상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백신을 공급하고 자기네들만 면역이 생기면 다 이 코로나 문제가 지구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공동체, 전 지구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이게 확산됐기 때문에 이 치료하는 과정도 인류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백신 필요한 백신, 치료제가 필요하면 치료제, 이렇게 해서 공정 공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국가들과
이것을 공유하는 그런 정책을 연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 수신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KBS 직원 30%가 무보직 억대 연봉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것은 뭐 KBS뿐만 아니라 공공방송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무 전문 직종들의 임금을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그런 그 논란은 KBS만 딱 떼내서 이렇게 얘기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KBS 공영방송인데 과연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이 공공성을 갖고 언론의 이 중립성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수신료를 계속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 또 수상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TV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TV를 잘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KBS를 잘 안 볼 수도, 다른 방송을 또 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강제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특히 거기다가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기료에다 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신료를 강제 납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주 예전에 나라 재정이 어려울 때, 경제금융가 작고 나라 재정이 어려울 때 이 수신료를 걷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500조를 넘어서고 이거 뭐 몇천억밖에 안 되는 이런 수신료를 걷어가지고 운영되는 KBS라면 국가 재정을 할 수 있다, 공공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제 교통방송인데 이 교통방송 수신료를 서울 시민들에게 따로 걷지 않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방송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방송이라면, 공영방송이라면 국가 예산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하면 된다. 따라서 KBS 수신료는 인상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 관련 상경심은 더 커진 2월 입법 공포, 이런 국회면 닫는 게 낫다. 그런 제목의 사설에서 방역, 민생, 경제 관련 총 10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집단소속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필수노동자법, 플랫폼 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이 이렇게 제안되고 있는데, 상정되어 있는데 이거 입법 공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헌법은 선언적인 문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따른다. 그 정신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고, 또 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행정지침이나 뭐 규정이나 이런 것만으로 시행령으로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모법인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위헌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이제 명칭이 중대재해법이 통과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5인 이하 사업장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죠.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50인 이하까지 3년간 유예를 했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해도 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재 발생한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규직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건강보험공단을 말하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는 콜센터 노조의 요구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업 중이죠. 비정규직 고용은 한시적 업무에만 고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비정규직법 정실입니다. 어떤 그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까는데 한 6개월간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자리에는 일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산전산 휴가를 여성 노동자가 갔을 때 그 자리에 뭐 그런 경우 드물긴 하겠습니다만 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왔다가 뭐 병력 의무 때문에 휴직을 이제 하고 군대를 가는 경우라든가 병가를 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경우에 비정규직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콜센터 노동자들 건강 국민의 복지와 관련돼서 계속 상담을 하고 하는 이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상시적인 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시적인 업무의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이 국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 인력 공급업체라든가 뭐 자회사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은 정규직인데 노동자는 왜 비정규직이 되어야 합니까? 대통령 공약을 지켜라.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상시적 업무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하는 원칙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운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정부들 공산당 남노당 활동에 쏠린 독립운동 서운 제목 사설에서 2018년 2020년 사이에 서운한 독립유공자 39명의 69.2%인 최소 27명이 광복 전후 조선공산당, 남조선 노동당이나 노동자 농민운동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한 인사들이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독립운동 서운은 사민주의냐 자본주의 계열 인사만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또 그들의 어떤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것을 사상으로 정치 노선으로 갈라가지고 선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전에 이 조선공산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전혀 무관한 정당입니다. 조선공산당은 1920년대에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의 사회주의자들 역시 대부분 남한의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북한 정권과 자꾸 연결해가지고 서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신을 추앙하는 것, 그 희생에 대해서 서운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 한겨레신문은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역 사각지대 막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거리두기 재연장, 접촉, 이동 줄여야 썰곱이 넘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거리두기만 갖고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거리두기 했는데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거리두기만 할 겁니까? 물론 필요한 방역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역이 잘 되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이 극복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의 거리두기로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적절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여전히 밀집된 공간, 이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서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밀폐된 공간에서 학교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여러 곳곳에 또 뭐 교도소라든가 구치소라든가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매뉴얼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한 매뉴얼들이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에 뭐 지하철, 버스 아주 미어져 나가는 도시에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9시 이후는 영업을 금지시켰지만 9시 전까지는 정말 중심지에는 또 점심시간이라든가 뭐 저녁시간에 밀집되어 있는 식당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아예 10시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테이블에 뭐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아예 뭐
한 3분의 2 이상을 받지, 3분의 1은 받지 말라든지, 어떻게 자리를 비워두라든지, 이런 식의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역 대책, 그런 지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